네. 원래는 우선 DHT랑 그 다음에 원래는 라이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라이팅 프로토콜을 조사하기 전에 DHT를 좀 조사를 하다가 IPFS라는 거를 발견해서 좀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앞으로 좀 습득을 해야 할지 같은 걸 좀 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발표 주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DHT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IPFS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DHT라는 거는 여기 이제 분산 해시 테이블이라는 그 키워드인데요. 분산 환경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조회하기 위한 자료 구조 자체를 총칭을 해요. 그래서 DHT라는 게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으로 된 어떤 구현체나 이런 기술 하나가 아니라 그 분산된 형태에서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형태의 알고리즘이면 다 DHT라고 부르고 2000년대부터 해서 DHT를 구현한 서로 다른 4개의 알고리즘이 이제 연구실에서 나왔고 그 중에 어떤 거는 이제 상용해서 뭐 비트토렌트 같은 데도 쓰이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 구조가 해시 테이블이다 보니까 키 밸류 형태로 이제 실제 키 밸류가 여기저기 좀 흩어져서 분산 노드에 저장돼 있는데 나한테 없는 키와 밸류를 다른 노드에 어떻게 쿼리하고 그거를 어떻게 빠르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제 DHT라는 그 기술에 대한 연구였고요. 그래서 자료의 키에 이제 뭐 표현하기 다르지만 이제 실제 파일이나 어떠한 진짜 데이터를 저장한 경우에는 자료의 키에 이제 어떤 노드에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코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경우는 키를 보고 서클링 같은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떤 키를 보면은 이 키의 해시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노드마다 해시 값이 그 키가 이제 지정돼 있어서 이 키에서 이 키 사이의 데이터는 어떤 노드가 관리한다를 그 키 자체 분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방식이고요. 뭐 인터페이스는 흔히 생각하는 set, get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DHT를 제일 핵심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리고 해시 기반이므로 자료의 밸류에 대한 밸류 값을 가지고는 어떤 조회도 불가능하고 라이크 검색 같은 형식도 불가능하고 키를 기반으로 이 자료를 빨리 찾는 방법만 이제 이 알고리즘에서 논의되고 있고요. DHT에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코드 알고리즘, 그 다음에 카데밀라? 네, 카데밀라라고 하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구현 방식에 대해서 원래 코드 알고리즘에 대한 구현 방식을 좀 설명을 하려 했는데 사실 저희가 DHT를 처음에는 직접 구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파하고 있다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IPFS랑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DHT에 대한 구현 알고리즘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IPFS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IPFS 관련해서 검색을 하면은 대부분 뭐 스티밋이나 이런 코인 관련된 커뮤니티에 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과는 좀 동떨어진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본질이 P2P 기반의 분산 파일 시스템 그리고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교환에 대한 레이어까지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교환 그리고 일반 이 분산 파일 시스템 위에서 일반적인 웹 서버와 비슷한 그런 통신을 할 수 있는 분산형 웹 레이어
이 두 가지를 밀고 있고요. 그래서 IPFS 자체가 크게 미는 거는 분산형 하이퍼미디어. 한마디로 넥스트 웹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얘네가 이제 깃허브에 이런 스펙 같은 거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 진행이 안 되나 봐요. 예? 왜요? 아니요, 최근에 보면 뭐 두 달 전 같은 것도 있고, 한달 이건 스펙이니까. 예. IPFS 보면은, 예. 임플리멘테이션도 여러 가지 언어로 있고, 예. 뭐, 얼마나 막 엄청 많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IPFS를 미는 회사가 프로토콜 랩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몇 년 전부터 IPFS라는 기술을 열심히 밀고 있고, 얘네는 IPFS 자체가 무슨 블록체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블록체인이 뜨면서 IPFS랑 블록체인을 이제 좀 결합을 하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 자체도 이제 분산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 붐이 일기 전부터 얘네 거의 한 처음 시작된 게 2014, 2015년쯤부터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좀 블록체인 같은 그리고 코인 관련된 코인 이코노미가 이제 뜨기 시작하니까 IPFS 기반의 시아 코인이나 뭐 스토리지 같은 개념을 같이 접목시켜서 자기네들만의 파이코인이라는 개념을 또 만들어서 이제 런칭도 했고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프로토콜 랩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IPFS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네 스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GHT, 비트토렌트, Git, SFS, 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기술을 썼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IPFS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IPFS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레이어가 5개가 있어요. 네. 제일 밑에 네트워크. 이제 다른 노드와 어떻게 통신할 것인가. 우리가 P2P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우팅, 다른 노드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라우팅 레이어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인데 비트스왑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HTTP를 최대한 표방해서 만드는 레이어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비트스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트토렌트 같은 1대1로 서로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파일을 더 이제 증식시키면서 공유하는 그런 방식 공유를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스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얘네가 여기에 익스체인지 파트에 보면은 네, It's a generalization of BitTorrent to work with arbitrary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네가 이제 여기서는 비트토렌트처럼 뭐 한쪽은 서빙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서로 상호간의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을 준비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이 위에서 HTTP를 구현을 해서 분산 환경에서 정적 웹 데이터를 어떻게 서빙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프로토콜을 여기다 이제 얹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얘네 그 IPFS라고 하는 파이 시스템의 핵심인 머클 DAG 이거 어떻게 읽어요? 머클 DAG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실제 IPFS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더 차후 이야기할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와 특징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IPFS의 핵심이 머클 덱인데
이게 이제 IPFS의 파일 시스템을 이루는 근간이에요. 네. 처음에 제가 대기나 머클트리를 무슨 개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머클트리에 이제 DAG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 단어고, 머클트리는 사실 말이 어렵지 저희가 이미 들었던 해시트리예요. 근데 이 탑 해시의 해시가 여기 밑에 있는 해시 하나만 변경되더라도 탑 해시는 완전히 많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탑 해시 이게 탑 해시에서 찾아 들어가는 형태였나,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반대가요? 탑햇이 네. 블록 안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가 네. 엄청 작기 때문에 네. 큰 데이터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탑햇이만 블록체인 안에 블록에 넣어두고, 네. 그 대신 그 탑햇이까지 오기 위한 저 L1, L2, L3, L4 네. 저 부분의 데이터를 이제 다른 곳에 저장해 놓고 네. 탑햇이 하나만 가지고 그 커다란 데이터가 변조됐다 네. 안 됐다를 이제 검증해낼 수 있는 아, 그럼 검증용인가요? 탑 해시에서 이 L1, L2, L3, L4를 접근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못 접근하지. 네. 예를 들면 탑햇이 뭐한 1기가짜리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네네. 거기서 앞에 부분 1메가바이트 데이터만 가지고 네. 검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탑 해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바이트부터 마지막 바이트까지 해시 알고리즘을 다 돌려야 탑 해시가 나올 해시 그 1기가에 대한 해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메가만 전송하고 탑 해시가 있을 때 저 만약에 L1이 1메가라면 L2에 대한 해시는 작죠. 값이. 네. 1메가가 아니라 32바이트일 거 아니에요. L2에 대한 해시 01, 네. 그다음에 해시 0, 탑 해시 요거 세 개 가지고 L1이 변조가 안 됐다. 이걸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 그게 있지. 그럼 IPFS에서는 어떻게 탑 해시를 넣으면은 그거에 딸린 자료 전체 파일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네요. 발표를 이제 쭉 넘어가면서 얘기가 나올 텐데, 얘네는 IPFS에 파일을 넣으면은 탑 해시가 그 파일 자체에 대한 해시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불러들이는 명령어인 IPFS 캣을 때리면은, 캣에다가 그 해시를 때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각각이 256KB 단위로 나눠진 데이터들을 전부 다 하나로 쫙 가져와 가지고 실제 그 데이터 그 파일을 보여줘요. 아무튼 해시트리는 이렇고, 그리고 이제 DAG는 방향 있는 비순환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이렇게 방향은 있는데 이게 그래프가 순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탐색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그래프 탐색이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DAG라는 거는 결국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뒤로 간다거나 하는 그런 순환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 결국은 이제 끝 레이어로 가게 되는 비순환 그래프라의 개념이라 하더라고요. DAG에서 찾아보면서 스티밋의 다른 글을 봤는데, 왜 안 뜨니? 네. 3세대 블록체인이 어쩌냐 하는데, DAG 자체가 블록체인을 뭐 대체하거나 그럴 기술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셨던 사진이 이게 이제 순환 그래프, 그리고 비순환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위상 정렬이래요. 이렇게 정렬되어 있으면은 A부터 F까지 탐색 경로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탐색을 하거나 실제로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뭐 그 그래프를 병합시키거나 하는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고 뭐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꼬이거나 탐색이 풀리거나 뭐 이럴 일이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랑 비슷한 그래프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블록 거래를 더 먼저 해가지고 하나의 블록에 써주는 제가 사실 여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DAG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프를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생성하는데 시간 그래프의 노드 하나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 노드 하나가 블록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성해내는데 뭐 여러 가지 제약도 들고 경제적인 보상 모델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뭐 랜덤성 같은 것도 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DAG 같은 경우는 부모가 누구든 상관없고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진 노드가 바로 다음 노드에서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블록을 생성하는 TPS가 빠르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블록체인을 사실은 좀 잘못된 기술 평가라고 생각을 하긴 한데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TPS, 블록체인이 얼마나 많은 트랜지션을 감당할 수 있냐에서 이 DAG가 좀 빠른 성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DAG에 대해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다음 블록체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IPFS는 정말 이거를 그냥 이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IPFS 파일을 저장할 때 특정 크기, 얘네는 여기서는 약간 파일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파일 시스템의 블록 하나가 뭐 요즘에는 몇 킬로바이트인가 몇 메가바이트인가 아무튼 그런데 얘는 이제 256킬로바이트 단위로 특정 크기 단위로 블록으로 쪼개져서 데이터를 256킬로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파일 데이터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쫙 뿌려져 있고 이제 이 고유의 해시값만 남고 이 해시가 머클트리 형태로 저장되어 파일을 대표하는 하나의 해시만 있으면은 전체 파일의 블록 해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PFS에서 파일을 읽는 그런 간단한 예제를 보면은 이제 IPFS 바이너리 현재 개발 중인 바이너리를 설치를 하고 add 파일명 하면은 그 파일 바이너리를 쭉 읽어가지고 이렇게 해시 하나가 나오고 실제 데이터는 그 네트워크 상으로 쫙 분산이 돼요. 그리고 ls 치면은 이 해시가 실제로는 어떤 해시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가 얼마나 저장돼 있는지 등이 표현이 돼요. 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P2P 통신이 다 일어나고 실제로 이 컴퓨터에 있는 로컬의 자료를 접근한 게 아니라 순간적이지만 그 다른 네트워크 노드의 자료를 전달을 시켜놓고 요걸 이제 조회를 했을 때는 이 그 루트 키를 가지고 다른 노드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 파일 있어? 이 파일 있어? 이 파일 있어? 거기서 이제 쭉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 어디 있는지를 조회를 하고 여기서 이제 캣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루트 노드 하나로 캣을 하면은 IPFS 솔루션에서 각자 흩어진 노드들의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래서 분산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LS는 그러면 디프에 대한 해시만 모아서 보여주나요? 디프에 어디요? 여기? 네, 데이터, 실제 데이터 블럭을 해시한 네. 그 해시가 네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이 얘가 이제 루트에 대한 루트 해시고 이제 여기 있는 해시들은 실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해시들이에요. 이게 머클덱으로 쫙 저장돼서 네트워크상에 퍼져 있고 루트 해시 하나만 알면은 여기에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렸던 게 머클트리는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실제 해시들을 찾아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써서 얘네들이 구현한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조사를 못했어요. 이해를 잘못해서. 루트 해시가 다른 해시 값을 다 네. 포함하고 있는 네. 인덱스 같은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인덱스 파일이 또 하나가 생성돼서 얘도 이제 어떤 그 노드 파일이 다른 다른 노드 상에 퍼져 있고 얘가 요거를 조회를 하면은 네트워크를 이제 퍼져서 야, 이 파일 어디 있어 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게 인덱스 파일이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노드를 보여준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노드 파일 만약에 그 인덱스 파일이 변조되면 어떡하죠? 이건 그냥 지금 변조가 될 수 없어요. 해시 체크하는데. 파일 아이디 자체가 해시니까 변조가 되면 바로 변조가 됐다 나가는. 변조가 되는 순간 접근이 안 되겠네요. 그 해시 값으로는. 그렇죠. 네. 사실 여기 영어를 좀 더 읽으면은 뭔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어제 밤에 키워드 조사를 하고 이제 새벽에 PPT 자료를 좀 급하게 만든 거라. 네. 그래서 이제 이 루트 해시와 그 해시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DAG를 이루면서 점점점 더 큰 덱을 이루고 그 전체가 IPFS의 이제 통신 흐름이 되는 거라고 저는 IPFS를 이해를 했어요. 제 이해가 약간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뭔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래요. 파일이 실제로 네. 어디 저장되는 거예요? 다른 노드에 저장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나 올릴 수 있고요. 네, 아무나 올릴 수 있고 그 저장소를 제공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 체계로 파일코인이라는 개념도 같이 나왔고요. 근데 IPFS 자체는 정말 그냥 오픈소스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키워드로 뽑은 게 이 리브 P2P거든요. IPFS 개발을 위해 만든 P2P 오버레이 통신 레이어인데 걔네들 말로는 이제 이 리브 P2P 안에서 아까 IPFS 레이어에 그 레이어가 뭐가 있었지? 네. 네트워크랑 라우팅 레이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리브 P2P의 기능이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IPFS 스택에 저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리브 P2P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 거기에 따로 설명이 되는 게 자기네들이 IPFS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리브 P2P 자체로도 하나의 스탠드얼론 프로젝트로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는 연주중에 생각하고 계신 그 프로젝트에 리브 P2P가 좀 괜찮게 쓰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키워드를 가져와 봤고 파이코인은 사실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네가 이제 형이 생각한 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게 시아나 스토리지처럼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런 분산 저장소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 뭐 드랍박스를 꿈꾸는 건가 뭐 이런 거를 이제 표방을 하면서 나왔는데 검색 마켓이 별도로 이제 만들어져서 그게 또 따로 존재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거를 되게 뒤늦게 봐가지고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검색과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파일에 대한 그 보상으로 파일 코인을 넘겨주고 하는 모델이 형이 생각한 것과 꽤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암호화가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르가 적용되어 있지는 당연히 않은 것 같고 그런 몇몇 좀 다른 것들만 빼면은 꽤 비슷한 구현체가 이미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트론과는 또 이제 다른 의미로 얘네도 좀 저희가 유의 깊게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엄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분산 저장 플랫폼인데 저는 이거는 사실 제대로 조사를 못 해봤어요. 그냥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도 아마 뭔가 분산 파일 저장하는 그런 노드들이 따로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실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해시를 이더리움 메인넷이나 뭐 그런 옵체인 같은 데다가 자기네들이 올려놓는 게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생태계 안에서 분산 파일 시스템을 IPFS와 같은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에 좀 얘들은 중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